안녕하세요. 돈을 복사하는 남자 돈복남입니다. 현재 코인뿐만 아니라 세계 증시까지도 거시적인 경제 흐름에 따라 흘러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큰 흐름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도 중요한 브리핑 나가니깐요. 집중해주세요. 거시경제의 변곡점이 형성되는 상황 속에서 크립토 시장이 미국 증시와 강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어제는 몇 가지 중요한 경제 지표들이 발표되었습니다. 우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던 미국 4분기 GDP는 다우존스 경제학자들이 예상했던 5.5%보다 높은 6.9%로 발표되었습니다. 국내 총생산을 뜻하는 GDP는 국가경제가 생산한 모든 상품 및 서비스의 총가치를 측정합니다. 경제활동에 대한 가장 광범위한 척도이자 국가경제의 건강도에 대한 1차적인 지표인데요. 실제 수치가 예상보다 높은 경우 미 달러화 가치 및 전망이 긍정적이라는 뜻이며 반대의 경우는 부정적임을 의미합니다. 이번 증가는 3분기에 2.3%의 성장률을 훨씬 웃돌았으며 오미크론 변종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기업들의 생산력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상황에서 나온 수치라는 점에서 더 의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 회계법인 플란테 모란의 최고 투자 책임자 짐 베어드는 작년 미국 경제의 강세는 2020년 경제활동의 붕괴와 극명한 대조를 이뤘으며 팬데믹으로 인한 전례 없는 도전에 빠르게 적응한 공공부문과 민간 부분의 모두의 성공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경제지표는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입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의 측정 방법은요. 지난주에 처음으로 실업수당을 신청한 사람의 수를 측정합니다. 가장 먼저 발표되는 미국 경제 관련 데이터이나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매주 달라집니다. 이번 발표는 3주 연속 증가했던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감소세로 전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미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건수가 26만 건에 집계됐다고 어제 밝혔는데요. 이는 전주보다 3만 건 감소해 4주 만에 증가세가 꺾인 것이고요.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인 26만 5천 건수보다도 더 낮은 수치입니다. 올해 들어 오미크론 변이 확산의 영향으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증가했지만 전문가들은 고용시장 자체가 악화된 것은 아니라고 분석했습니다. 2021년 미국은 양적 완화 통화 정책이 제공하는 유동성 장세 속에서 상품의 공급이 강한 수요를 따라가지 못함에 따라 인플레이션이 급증하면서 경제 성장이 이뤄졌습니다. 현재 미국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2020년을 향하고 있으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번 FOMC 발표에서 경제는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이지만 연초의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는 점을 경고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연준은 3월에 금리 인상이 있을 것을 언급했고 이는 2018년 이후 첫 금리 인상이 될 예정입니다. 그에 따라 중앙은행도 같은 달에 월별 자산 매입을 종료하고 곧 보유채권을 청산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긴축 조치는 거의 40년 만에 최고 속도로 진행 중인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응으로 이뤄졌습니다. 결국 치솟는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면서도 미국의 시장을 무너뜨리지 않는 것이 연준이 해결해야 할 과제인데요. 연준이 인플레이션 정도를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표가 곧 발표될 예정입니다.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인데요. 한국 시간으로 오늘 저녁 10시 30분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소비자가 구매한 상품 및 서비스의 가격 변화를 측정하는 이 지수는 소비자 시각에서 물가 변동을 측정하기에 구매 동향 및 인플레이션의 변동성을 파악하는 데 아주 중요한 데이터입니다. FOMC 발표 여파가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나스닥 또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올해도 공급망 문제로 공장을 100% 가동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하루 만에 11% 이상 하락했고요. 전고점 기준으로 33% 이상 빠진 상황입니다. 전기차 대장주인 테슬라의 급락으로 루시드 리비안 같은 회사의 주가도 모두 두 자릿수 하락을 보였습니다. 주식시장에서 테슬라는 2020년 코로나 이후로의 기술주 랠리를 대표한다는 점에서 상징적인 의미를 가졌습니다. 이렇게 자산시장의 하락이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암호화폐가 국가안보 위협이 될 수 있는지를 분석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행정부 관리 보고에 따르면 다가오는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연방기관에 암호화폐가 제기하는 위험과 기회를 평가하고 CBDC의 세부사항을 조사하도록 할 것이라고 합니다. 블룸버그 뉴스가 처음 보고한 이 조치는 정부 전역의 기관이 암호화폐에 대한 새로운 규칙을 검토하면서 나온 것입니다. 지난 가을 바이든 행정부는 은행만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는 권고안을 발표하기도 했었죠. 이번 주 초 포브스는 해당 정부 기관이 암호화폐와 불법 사용의 시스템적 위험을 조사한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2022년 중반까지 발표할 것이라고 보고했습니다.
국가 안보에 해당하는 행정명령의 근거는 암호화폐가 자금 이동을 위한 국경을 넘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지역별 감시를 우회할 수 있는 탈중앙화 블록체인 기술의 능력은 국가의 입장에서 당연히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블룸버그의 수석 ETF 분석가인 에릭 발추나스는 오늘 일찍 바이든 행정부가 암호화폐를 국가 안보 위협으로 보고 있다는 것 또한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지속적인 거부의 배후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크립토 시장의 적대적인 또 다른 법안은 1월 25일 하원 민주당에 의해 제안된 미국 경쟁 법안입니다. 워싱턴 DC에 기반을 둔 싱크테크 코인센터의 전무이사인 제리 브리토는 제안된 법안의 한 조항을 통해 재무장관이 사전 통지 없이 암호화폐 거래소의 운영을 금지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크립토 시장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크립토 경제가 점점 더 사회에 수용됨에 따라 각국의 정부는 더 강한 규제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당장은 크립토 시장이 한 차례 큰 홍역을 겪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뒤에는 어떤 상황이 펼쳐질까요? 거래소를 금지할 수 있다고 말한 대목에 정답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결국 공격의 대상이 된 것은 거래소였습니다. 바이낸스, 업비트, 빗썸 등 정부의 규제에 취약한 거래소들의 공통점은 그들이 모두 중앙화된 거래소라는 점이죠. 이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걸까요? 진짜로 정부들이 미쳐가지고 중앙화된 거래소들을 다 막으면 비트코인은 끝나는 걸까요? 만에 하나 세계 정부들이 중앙화된 거래소를 극단적인 수준으로 규제한다고 해도 크립토 경제는 탈중앙화 거래소인 덱스를 통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해킹이 불가능하며 그 자체로는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어서 사용을 포기하는 것인데 지금 와서 그게 가능할까요? 비트코인의 가치를 알아보는 마이클 세일러 같은 기업가들이 점점 늘어나지 않을까요? 비트코인을 수용하는 엘살바도르 같은 나라들도 점점 더 늘어나지 않을까요? 싱가포르의 대형 헤지펀드 운용사인 스리에우르 캐피털의 수주 대표는 영향력 있는 암호화폐 인플루언서이기도 한데요. 그가 어제 트위터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나는 2022년에 단 한 가지 예측을 할 건데 그건 최소한 10개의 국가가 비트코인을 법적 화폐로 수용한다는 것이다. 여러분, 수주의 이 트윗은 성지가 될까요? 이에 크립토 인플루언서 돈봉남이 의미심장한 트윗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2022년 크립토 마켓에 대한 나의 예측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최소 2개 이상의 국가가 올해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선택할 것입니다. 2030년 이전에는 최소 50개국에서 비트코인을 공식 통화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과연 그의 말대로 이루어질까요? 오늘 영상의 마무리로는 국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현 시점에서 암호화폐를 금지하는 대표적인 나라는 러시아, 중국, 터키, 볼리비아, 인도네시아, 네팔 6개국 정도인데요. 터키의 에르도반 대통령이 여당에게 메타버스와 암호화폐의 잠재적인 사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해서의 포럼을 조직할 것을 지시했다는 기사가 아침 브리핑에서 나왔죠. 터키 조만간 허용하는 건가요? 그리고 오늘 아침 라이브에서는 러시아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푸틴 대통령이 최근 회의에서 러시아가 암호화폐 채굴에 있어 이점이 있다고 언급했다는 내용입니다. 러시아의 암호화폐 금지에 대한 내용이 밝혀지고 시장이 큰 충격을 받았었는데요. 암호화폐 금지 제한 후 일주일 만에 나온 푸틴의 이 부드러운 접근은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빌드업은 중국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는 것이었는데요. 채굴 금지를 통해 비트코인을 폭락시키는 주범이었던 중국은 채굴자들이 다른 나라로 이주하게 만들어 오히려 채굴의 안정을 기여하는 효과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게다가 2019년엔 시진핑 주석이 블록체인 기술을 국가 우선순위로 삼겠다고 발표하기도 했었죠. 이렇게 탄생하게 된 게 BSN입니다. 블록체인 베이스드 서비스 네트워크 약자인데요. 어제 카카오의 클레이튼이 중국 BSN에 합류했다는 소식이 발표됐습니다. 중국은 겉으로 암호화폐를 금지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이 블록체인 혁명 시대를 이끄는 선두가 되기 위해 물밑에서 개발을 지속하고 있는데요. 근데요, 이 프로젝트의 파트너사가 어마어마합니다. 이더리움, 테조스, 노보스, 알고랜드, 솔라나, 폴카닷, 니어 프로토콜. 와, 어마어마하죠? 여기에 클레이튼이 새로 합류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저기 보이는 우리의 뽀삐, 잘 보이시나요?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닙니다. 저기 빨간색 박스에 쳐놓은 아마존 웹 서비스와 구글 클라우드 보이시나요? 아주 파트너사가 쟁쟁하죠? 블루밍빗의 기사에 따르면 클레이튼은 BSN과 협력을 통해 블록체인 간 상호 운용성을 향상시키고 글로벌 확장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개발 중인 국가 블록체인의 인프라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국내나 국외에서 기업이 접속 및 개발하고 채택할 수 있도록 해주는 오픈소스 프로토콜을 개발하는 것인데요. 이렇게나 어마어마한 파트너사들이 묶여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중국은 블록체인 기술을 가지고 무엇을 하려는 것일까요?
사실 중국과 같은 정치 시스템을 가진 나라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더 블록체인에 대한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자국민이 인터넷도 마음대로 못 쓰게 하는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에 대한 다른 방식으로의 접근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걸까요? 막을 수 없다면 이용해야 한다는 것도 중국은 잘 알고 있는 것 아닐까요? 지난 10년간 비트코인은 믿을 수 없는 수익률을 보였지만 그 과정에서 단 한순간도 사회적 불안감이 가라앉는 적은 없었습니다. 단기적 관점에서는 앞으로도 험난한 상황이 생길 수 있겠지만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이 어떤 기술인지를 이해한다면 이 시장에 남아있어야 할 이유는 우리는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계좌가 푸르르딩딩 하더라도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즐거운 설 명절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감사합니다.